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식사들 하였습니까? 오늘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태극기 다 다셨으리라 믿습니다. 많은 독립유공자와 이름도 없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과 재산을 바쳐서 싸운 결과가 우리가 사는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 독립을 맞이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또한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써서 후손들이 아직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게가 멸문지화되어 후손을 못 남긴 분도 계십니다. 지금의 우리 삶은 그들의 이런 노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진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앞장서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부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밀정짓을 하고도 대대손손 잘 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듣도 보지도 못했던 몰지각한 인간들이 이런 독립운동가가 테러리스트라는 주장과 논리는 저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 있고 논란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원과 독립운동에 관한 일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논란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가 다시 나타나 당당하게 현 시국에 활개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용서해서 안 되는 상황이 아주 당연시되는 일부 인사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의 근원을 흔드는 시대적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 벌어졌던 과거의 역사를 잊으면은 그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드시 단죄해서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기쁜 날 말들이 많아서 한마디 거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즘 난리가 난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일어난 벤츠 전기차 사태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과 실제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스 신차를 구입하고 타고 다니는 과정에서 엔진 고장이나 중대 결함으로 반복 수리를 했다면 아니면 동일한 계속적인 고장으로 크레임을 제기한다면 과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견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공산품의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면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 색상 불만으로 환불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 중에 환불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약간은 다르죠. 사용 중에 환불이 잘 되는 품목이 있기는 했습니다. 여자들 고가 화장품의 경우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면은 쉽게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일부 고객이 다 쓰거나 퍼서 다른 용기에 옮기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환불이 약간 어려운 듯합니다. 이런 얌체 양심불량 고객 때문에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수많은 크레임을 처리한 경험에 의하면은 거의 제조업체가 생산이나 유통 과실에 의한 문제가 90% 이상이고 실제 고객 잘못으로 발생한 크레임은 10%도 안 되는 통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환불에 엄청 민감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라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상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곳에 사시는 분이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답이 없을 정도로 꼬여있기 때문에 처리 결과가 사뭇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건 개요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간단하게 추론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건 관계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벤츠 차주가 주차장에 주차를 했고 그게 불이 나서 난리가 난 상황이 됐죠. 그런데 관리사무실은 스프링쿨러를 작동을 안 하게 중지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꼬이고 꼬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간단하게 벤츠 차주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고 그리고 관리 사무실과 나머지 건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벤츠 차주는 보험 가입을 5억까지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액이 100억이 넘죠. 그러다 보니 벤츠 차주는 원인 제공을 한 벤츠 수입사나 벤츠 제작사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벤츠 차주가 들은 보험사도 벤츠 제작사에 소송을 걸 수가 있죠. 관리 사무실에서 든 화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근데 이제 여기서 과실 문제가 있는 게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안 했죠. 그래서 일부 과실 상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은 벤츠 차주 보험사에 다시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 피해나 극하고 입주민이나 차량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차량 피해에 대한 것은 보험사를 통해서 자차로 보험금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 입주자 개인 피해가 많죠. 사실 거기서 숙박을 지금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 다 거기에 있는 물건들 다 손방실 됐죠. 그런 것들도 지금 처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 45억을 피해자들한테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개요를 살펴봤는데 차주는 억울하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죠. 사실은 벤츠 차를 구입한 거 외에는 다른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대 벤츠 차량만 날리고 건물 피해와 그 안에 있던 차량 피해 그리고 아파트 거주자 피해 그리고 건물의 손망실까지 책임져야 하는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몰린 겁니다. 문제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벤츠 차주 때문에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다 노천으로 쫓겨난 상황이죠. 차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을 정도로 여론조에서도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주가 독박을 쓴다면 진짜로 인생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벤츠 본사에서도 조사가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죠. 제가 소설 한번 써보자면은 픽션입니다. 다큐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벤츠 사장이면은 당연히 현장 가서 벤츠 보고 오라고 기술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고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이고 관심을 갖는다고 여론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화할 수 있겠죠. 가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느냐. 배터리가 홀랑 타서 배터리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는지 아주 자세히 보고 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홀랑 타서 어느 회사 배터리인지 구별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벤츠에게 엄청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전 세계 1위 업체인 CATL 배터리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까짓거 아우디 폭스바겐은 자동차 32개 차종 80개 모델 배출가스 소음 시험 성적서까지 위조를 54건 그리고 8만 3천 대나 위조해서 인증을 받은 사건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는 판매 금지되고 영업정지되고 임원 1명 징역형 먹었죠. 그리고 다시 인증받고 할인과 리스 차량으로 절찬리 잘 판매하고 지금은 멀쩡하게 잘 굴러다니고 있죠. 아우디 폭스바겐이 과징금 170억 물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보다 이익이 더 적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했지만 결국 졌습니다. 사기당해서 차를 산 것도 억울한데 소송 지고 소송 비용도 날리고 끝났죠. 이런 상황을 벤츠가 모를까요? 배터리 원산지 서류 한 장 위조해서 제출하고 만약 소송 걸리면은 법원 가서 이 서류가 맞다고 한 번만 우기면 재판 끝나죠. 나중에 걸리면 사장이 독단적으로 한 짓이라 하고 그 전에 사장은 독일 본사로 인사발령 나서 복귀했다고 하면은 재판 진행이 안 돼서 재판은 그걸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뭐 약소하게 벌금 얼마 맞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배터리를 분리해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벤츠는 억울하게 시나리오 다 짜놨는데 배터리가 덜 탄 겁니다. 그래서 걸린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인천시가 45억 국민 세금으로 아파트에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이어서 바로 벤츠코리아가 인도적으로 45억을 내놓는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만약 벤츠가 45억을 인천시에 기부하고 인천시가 45억을 아파트 피해 보상에 주었다면은 벤츠는 기부금 세제 혜택이 있겠죠. 기부금으로 냈으니까요. 벤츠는 언론 플레이하고 세금 공제받고 꼭 먹고 알 먹고 가재 잡고 또랑친 거죠. 아마 이 정도로 빠져나가고 퉁치고 끝낼 겁니다. 개새끼들이죠. 이상 소설이었습니다.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팩트 아니고 픽션입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차주와 피해를 입은 입주민만 남았습니다. 차주가 살아날 방법은 벤츠 제조사를 고소해서 지리한 법정 다툼으로 끝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문제는 급발진도 대법원에서 제조사 책임으로 결론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차주가 한국 법원에서 벤츠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미국이나 독일서 재판을 했다면 이길 가능성이 100%에 가까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는 아쉽지만 절대 못 이긴다고 장담합니다. 최근 시청 급발진 사고로 떠들썩했고 그 외에도 한 해에 한두 건씩 급발진 추정 사고가 나지만은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누가 그러는데 아몰랑 무슨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한민국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과를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아는 상식성에서 추론한 결과입니다. 벤츠는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는 거죠. 도의적 책임은 짓기 위해서 45억 기부금으로 아마 상황을 종료시킬 겁니다. 나머지는 세제 공제 혜택을 받겠죠. 벤츠 차주는 보험 자차 보상을 받을 겁니다. 거기다 보험금이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화재 보험사가 고발할 가능성이 있죠. 벤츠 차주를. 벤츠 제작사를 또 고발해야 되죠. 이건 민사로 아마 해결할 겁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승률 아마 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건물 차량 피해자들에게 독박을 쓸 가능성이 있죠. 관리사무실의 문제입니다. 관리사무실은 화재보험을 아마 일부 수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화재 경보기를 꺼놨기 때문에 사고 피해가 커져서 아마 보험 금액을 다 받지를 못하겠죠. 건물 화재 복구나 차량 피해에 대해서 일부 책임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 있죠. 화재보험사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끈 관련자는 당연히 해고되겠죠. 이해된 손실복구는 대손 충당금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손 충당금으로 건물 복구도 해고 나머지 차량 피해에 대한 손실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그리고 거주자 피해를 보겠습니다. 거주자는 차량 피해를 본 사람은 개인적인 자차를 이용해서 보상을 받고요. 개인 보험으로 해결하겠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책임 소재에 따라서 관리사무실과 벤츠 차주 그리고 벤츠 제작사한테 소송을 하겠죠. 그리고 관리사무실에서 화재보험을 다 수령을 못했기 때문에 손실 복구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피해 당사자들한테도 피해가 전부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일부만 보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법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비자 보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보호원에서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것을 일련의 법을 모아서 링크를 해놓은 홈페이지가 있죠. 실제 소비자 보호원에 있는 링크를 퍼온 자료입니다. 법이 엄청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관련법 정비가 엄청 잘 되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겁나 너저분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법 하나가 이 많은 법 중에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면은 일명 PL법이라고도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죠. 이 법은 처음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은 2000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공포되고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조업체 특히 소비재 생산업체에서는 나름 준비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론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이유는 법조문 자체에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있죠. 이 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용어도 제조물 결함 이런 용어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3조 제조물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법 조항도 그럴싸하고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한 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당시 많이 긴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 법에는 치명적인 불합리한 요소가 숨어져 있습니다.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열심히 떠들어도 끝에 그러나 다만 단이라는 접속사가 붙으면은 갑자기 접속사 뒤가 결론이 되어버리는 마법이 생기죠.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래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왜냐하면 하지만 오히려 비록 한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제가 한때 법 규정에 가깝게 지를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교수가 이야기할 때 언젠가 법이나 규정, 규율을 만들 때는 반드시 내 이익과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 놓으라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사수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법은 이런 빠져나갈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피해자가 각호의 사실 증명 외에는 제조물 공급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건 결함의 추정입니다. 다만 접속사가 있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정상적으로 제조업체가 제조물을 제조했다 그러면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주고 있죠. 결함의 추정 1번.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던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물건이 이상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다. 거기서 3호를 보면은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은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거니와 봐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는 이 법에 버젓이 면책 사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말로 무지하게 많이 써놨습니다. 결론은 어려운 용어를 잔뜩 써놨지만은 결함 책임, 피해 책임은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만약 소비자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소송 중에 있다면은 제조업자가 순순히 제조 공정이나 제조법을 공개할까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사용자 과실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완전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국내 현대나 기아차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난 과징금과 리콜, 소비자 보상 판결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수천억씩 과징금 내고 소비자 보상 절차를 실시하고 있죠.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과징금 안 내고 소비자 보상을 제대로 안 하면은 소송으로 장사 접어야 합니다. 실제 그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복 과징금을 더 두드려 맞죠. 실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문을 닫은 업체들이 미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 비용과 과징금을 물기 위해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국내에서는 진짜 결함이 나면 시시하고 리콜하죠. 당연히 소비자 보상 소송은 제조업체가 대부분 승소합니다.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 가까이 승소합니다. 이게 변호사를 김현장이나 태평양 써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법이 병신 같아서 제조업체에서 아무 관선 변호사 써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과 소비자 기본법의 한국형 레몬법이 만들어졌는데 성과가 없어서 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있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격하게 반대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겁나 로비하고 있겠죠. 반대하는 놈이 범인이죠. 이런 거를. 이런 기본적인 소비자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정치권의 이유는 기업 우선 정책과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적인 굴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60,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을 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법은 과거에 가발이나 양말 수출하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앞으로는 기업보다는 사용 주체인 소비자가 우선 시대는 벌써 왔습니다. 대기업 태동기부터 비싸게 사주고 참고 소비해준 국민을 저는 개돼지로 보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 정치인이 한몸이 돼서 그런 짓 할 때에는 결국 주권인 투표로 그런 정권이나 정치인을 골라내고 물건을 사주지 않는 것으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제조업체는 그러죠. 니들이 안 사고 배길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갑질하며 장사하던 회사들이 망해가는 모습이 최근 있었습니다. 무슨 유업이라고 있죠. 아주 개같은 갑질 회사였습니다. 대기업의 갑질하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 갑질도 아주 대단했던 회사였죠. 제가 동종업계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협력업체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영업 실적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서 현금 자산 이자만 수백억 되던 회사가 10년도 안 돼서 사업주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업계도 그런 회사들이 있죠. 소비자 고객에게 갑질하는 회사죠. 여러분은 박스 까고 새 오토바이를 사서 매일 고장나는 오토바이를 타야 하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두드려 패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주고 소비자는 또 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그 부도덕한 회사는 또 존속을 합니다. 기업은 협력업체의 피를 빨고 고객의 피를 빱니다. 그렇게 피 잘 빠는 직원만 고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죠. 대기업 평균 임금과 협력업체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비교가 될 겁니다. 문제는 자동차 제조 현장 생산 근로자가 많이 받는다, 노조 때문이다라고 엄포를 하죠. 자동차 생산 근로자만 있나요? 관리직도 있습니다. 사무직도 많죠. 그런데 생산 근로자만 욕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임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견적서 원가 계산하고 그럴 때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한 5에서 7% 정도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위 단가가 2만원에서 5만원짜리도 그런데 몇 천만원짜리 자동차 원가는 3%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욕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노조를 상대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1차 밴더는 그나마 좀 나은데 2차, 3차 밴더 업체는 그냥 최저임금이 기본급이자 추정액입니다. 230에서 250만 원 받고 고생하고 있죠.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제는 소비주권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0%가 못 살고 10%만 잘 산다면 그게 행복한 나라일까요? 악의 순환구조를 끊어야 합니다. 90%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객을 호구로 만드는 회사는 철저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사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런 회사는 정신을 차립니다. 계속 사주는 이상 그 회사는 계속 소비자를 호구로 볼 겁니다. 배기가스, 공인연비, 배터리 원산지를 속여도 아무 일 없고 오토바이 정비 공임이 자동차보다 비싼데 장사가 잘 되는 것 보면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자발적인 호구인 것은 맞는가 봅니다. 그럴수록 새 차 사고도 고장나는 것에 대한 환불은 요원해집니다. 기업은 절대 자발적으로 환불을 안 해줍니다. 법이 빨리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지 않는 한 절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환불이 거의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은 가볍게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무거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쓰고 보니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네요. 구독자만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재미있는 이야기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